네, 미래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플렉서블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유연한 뭐 이런 건데, 이게 되게 이제 예전에는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요즘에는 조금 구체화되고 있죠. 예를 들면 플렉서블이 폴더블이냐 혹은 롤러블이냐, 이게 롤러블 형태죠. 폴더블은 요번 뭐 아시다시피 뭐 갤럭시 Z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이제 폴더블 디스플레이죠. 뭐 이런 겁니다. 뭐 스트레처블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다 이제 통틀어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플렉서블이 되려면 우선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 전에 이제 플렉서블이 왜 필요하냐라는 거는 아마 저번 영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휴대폰 같은 경우는 멀티미디어 환경이 되면서 동영상이나 여러 가지 컨텐츠를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화면이 너무 작고, 그래서 화면을 키우자니 기계가 너무 커져서 이제 들고 다니기가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기계는 사이즈는 유지하되 화면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이제 폴더블, 뭐 롤러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되려면 디스플레이가 이제 휘어지거나 접히거나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기술적인 차이점은 기존 디스플레이들은 유리 기판에다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플라스틱 기판에다 만들게 됩니다.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플라스틱 종류가 되게 많긴 한데,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걸 얘기하면 PET죠. PET는 여러분 제일 잘 압니다. 그 페트병 하면서 쓰는 뭐 콜라 뭐 캔이 아니죠. 그 페트병. 그 재질에다가 만들면 이렇게 형태 변형이 쉬우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가장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핵심은 기존 유리 기판을 이제 플라스틱 기판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플라스틱 기판으로 바꾸게 되면 기술적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뭐 가장 큰 게 이제 온도죠. 온도. 유리 기판은 한 700도까지는 잘 버티는데요. 플라스틱 기판은 뭐 플라스틱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뭐 PET 같은 경우는 페트병, PET 같은 경우는 뭐 150도, 180도까지밖에 못 버티고, PES 뭐 기껏해 220도, PI 폴리미드가야 뭐 250도, 그래봐 뭐 이 정도인데, 하여튼 여하튼 뭐 700도 버티는 유리에 비해서 훨씬 낮은 온도에서 디스플레이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능이 저하가 될 텐데, 그 저하 없이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가장 기술의 큰 트렌드입니다. 뭐 그런 얘기는 이제 아마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제가 따로 강의를 할 거예요. 뭐 아마 중간고사 이후가 될 것 같긴 하지만, 이제 그때 가서 디테일한 얘기는 좀 드리기로 하고요. 하여튼 그런 게 이제 그 핵심이다 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근데 이제 그 플라스틱 기판으로 바뀌게 되면서 사람들이 원래는 당연히 형태 변형, 이제 폴더블이든 롤러블이든 이런 걸 추구하지만, 만약에 그런 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휘어지거나 접혀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 기판이 플라스틱 기판으로 바뀌었을 때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크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언브레이커블이죠.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게 얼마나 큰 임팩이 있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핸드폰 떨어뜨려서 액정 나가본 경험들은 한 번씩 다 있으실 테고, 그거 가서 수리하려다 보니까 야 이게 뭐 수리비가 뭐 10만원 20만원도 아니고 뭐 3, 40만원 뭐 이렇게 되는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테고, 뭐 보험도 들었고 뭐 이런 일 많이 해보셨죠. 그 휴대폰 보험 왜 듭니까? 뭐 딴 데 고장 나는 거 봤어요? 디스플레이 깨지는 게 제일 큰 문제죠. 그쵸? 디스플레이 깨지면 당장 쓸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만큼 디스플레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만약에 이제 플라스틱 기판으로 바뀌게 되면 언브레이커블,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는다. 뭐 폴더블 접히고 뭐 이런 거 다 안 해도 깨지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이제 큰 메리트이 있죠. 이제 두 번째 메리트는 뭐냐면, 플라스틱 기판이 얇아요. 유리 기판보다 훨씬 얇습니다. 왜냐면 유리 기판은 깨지기 때문에
너무 얇으면 이제 작은 충격에도 깨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께를 가져야만 하죠. 근데 이제 플라스틱 기판 같은 경우는 깨지지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얇게 만들어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바뀌느냐? 디스플레이 두께가 바뀌겠죠. 두께가. 디스플레이 두께 이제 뒤에 LCD OLED 강의하면서 계속 얘기하겠지만 그 위에 올라가는 건 대부분 다 광막 공정들입니다. 핀필름 테크놀로지들이요. 그 뭐 반도체에서 쓰이는 공정들을 대부분 많이 쓰죠. 그럼 뭐 반도체에서는 2나노 뭐 이렇게 하지만 여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뭐 수백 나노 뭐 1 마이크로미터 좀 반도체보다 두껍게 쓰긴 하지만 그래봐야 그 두께 다 합쳐봐야 뭐 1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게 뭐 얼마 디스플레이 그 제품 자체의 두께에 뭐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고요. 제품 자체의 두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기판 두께입니다. 그래서 기판이 만약에 유리에서 플라스틱으로 바뀌게 되면 기판이 얇아지고 전체적인 디스플레이를 굉장히 얇게 만들 수 있죠. 그럼 이 얇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뭐 얇다고 뭐 어차피 화면 보는 거 똑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휴대폰 같은데 기존의 유리 기판으로 만든 디스플레이랑 형태 변형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플라스틱 기판을 적용했다. 그 둘의 차이가 뭐다? 하나는 두껍고 하나는 얇다. 얇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면 물론 이제 휴대폰을 일단 얇게 만들 수 있고요. 휴대폰을 얇게 만들 수 있어서 어떤 그 뭐 디자인적인 뭐 차별성을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아니면 뭐 휴대폰을 얇게 만들지 않고 똑같은 두께의 휴대폰을 만든다 하더라도 유리 기판을 썼 때보다 디스플레이 자체가 얇아서 공간이 생깁니다. 그럼 그 공간을 어디다 쓰느냐? 배터리한테 주는 거죠. 배터리한테 줍니다. 배터리한테. 그럼 어떻게 돼요? 사용 시간이 확 늘어나죠. 그러니까 겉보기엔 똑같은 거예요. 겉보기엔 똑같은 건데 디스플레이 두께를 얇게 해서 배터리 쪽에다 공간을 주어줌으로써 사용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 사용 시간 늘어나는 건 크리티컬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때문에 기판을 이제 플라스틱으로 바꾸고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이거는 플라스틱을 바꿨을 때는 이제 언브레이커블 혹은 공간 활용이라는 또 다른 장점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요즘에는 뭐 기사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플라스틱 기판도 쓰긴 하는데요. CPI라서 컬러리스 폴러 이미드, 그러니까 칼라가 없는 투명한 폴리이미드 CPI를 많이 쓰는데, CPI 말고도 최근에는 이제 UTG라 그래서 울트라 씬 글래스 유리인데요. 되게 얇아요. 유리를 되게 얇게 만들면 이렇게 휘어집니다. 휘어져도 깨지지 않아요. 물론 뭐 망치로 때리면 깨집니다. 망치로 때리면 깨지지만 뭐 그 정도까지 충격이 되지 않으면 형태 변형이 가능한 유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쪽으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 어떤 UTG나 뭐 CPI 같은 디테일한 얘기는 나중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강의하면서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미래 디스플레이로서는 형태 변형형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이건 앞으로도 계속 갈 예정이죠. 이북 이페이퍼. 자, 이북 이페이퍼 여러분들 이건 이미 제품화 돼 있죠. 제품화 돼 있고 이제 반사형 디스플레이인데 뭐 반사형이 아닌 것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반사형이죠. 반사형이라는 게 뭐냐면 광원이 없어요. 광원이 없고 그냥 그 실내에 있는 조명을 반사시켜서 보는 이런 디스플레이 반사형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불을 끄면 안 보여요. 우리 그 책 볼 때 불 끄면 안 보이잖아요. 그쵸? 책 볼 때 불 끄면 안 보고 불 켜고 봐야죠. 근데 휴대폰은 불 꺼도 자체 광원이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이제 반사형이라서 이거는 이제 광원이 없어서 불을 켜고 보는, 신문처럼 보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이북 이페이퍼라고 하죠. 뭐 여러분들 뭐 이건 이미 상용화 제품들 많이 나와 있고요. 자, 이걸 만들었던 이유가, 이건 뭐 제품화 많이 돼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사람들의 어떤 뭐랄까 사람들한테 많이 팔리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초창기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 반사형이 가독성이 좋다. 그러니까 뭔가 글을 읽기에는 뭐 LCD 모니터에서 글자를 읽는 거랑 그냥 책을 읽는 거랑 어느 게 더 익숙하냐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역시 책을 읽는 게 반사형 디스플레이가 훨씬 더 익숙하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분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미믹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북, 이페이퍼 같은 것들이 이제 연구가 많이 됐고 개발이 많이 됐죠. 뭐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논문을 읽을 때 그냥 LCD 모니터에서 띄워놓고 읽으면 되긴 하지만 여전히 저는 뭐 프린트를 해서 읽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잘 읽혀집니다. 옛날 세대라서 그렇죠. 요즘 여러분들 학생들은 논문 읽을 때 그렇게 읽지 않아요. 웬 프린트? 그냥 모니터에서 봅니다. 왜? 그게 더 익숙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술은 기성세들의 세대들의 착각에 의해서 역시 반사형 디스플레이, 종이나 책을 읽는 게 사람이 훨씬 더 편안해 한다라는 관점에 기반으로 해서 그런 디스플레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열심히 연구해봐서 제품화를 했는데, 그건 이제 우리만 그랬던 것 같고 현재 지금 자라나고 있는 여러분들 세대 혹은 그보다 더 어린 지금 뭐 유치원 초등부의 세대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LCD나 이런 쪽 화면에서 뭔가 글을 읽고 영상을 보는데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종이 보는 게 더 불편해. 책을 보는 게 더 익숙하지가 않죠. 그쵸? 그래서 오히려 뭐 이런 것들은 세대가 좀 달랐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많이 개발이 됐는데 뭐 사람 생각보다 그렇게 막 큰 각광을 받거나 많이 팔리지 않았어요. 근데 하여튼 이걸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상품적으로 그런 얘기고, 기술적으로 보면 이게 뭐냐면 광원이었기 때문에요. 전력 소비가 거의 없어요. 전력 소비가. 물론 이제 글자를 바꾸고 하려면 이제 전력이 좀 들어가긴 한데 그때만 들어가지 웬만한 건 이제 요걸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이거 책 다 읽을 때까지 이거 그냥 유지하는 거지 뭐. 그래서 전력 소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충전 한번 하면 뭐 한 달도 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거의 뭐 책이다 뭐 이럴 정도로 가독성도 좋고 울트라 로우 파워여서 굉장히 사람들이 각광을 받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까지 뭐 각광받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기술이 있었다는 기술 소개를 좀 드리고요. 시스템 온 글래스. 자, 요것도 또 이제 하나의 착각이었죠. 이제 돌이켜보면 착각이었는데, 이게 시스템 온 글래스가 뭐냐면 유리기판 위에 모든 시스템을 다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디스플레이는 뭐냐면 유리기판에 화면만 만듭니다. 화면만 만들고 나머지 어떤 컴퓨터라고 보면 컴퓨터에 필요한 CPU, 메모리, 뭐 컨트롤러 인터페이스 뭐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따로 만들죠. 웨이퍼 기반의, 실리콘 웨이퍼 기반의 LSI 공정을 돌려가지고 따로 만들게 되고, 유리기판에 만드는 게 아니죠. 이런 걸 실리콘 웨이퍼 위에다 만들어서 따로 만들어서 결국 디스플레이에 연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하는 사람들의 꿈이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만 팔아먹지 말고 야 이걸 다 유리에다 만들어서 한방에 디스플레이 만들면서 반도체 공정이니까 어차피 똑같이 만들어서 CPU, 메모리 같은 것도 다 유리기판에 한방에 만들어 버리자,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다시 말해서 반도체 산업을 죽이고 디스플레이가 다 해먹겠다 이런 얘기였죠. 디스플레이가 다 해먹겠다. 반도체 실리콘 산업은 필요 없다. 유리 산업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연구개발 엄청나게 많이 됐습니다. 특히 옛날에 일본 중심으로 연구개발 엄청 많이 됐고요. 근데 뭐 여러가지 이유로 뭐 요즘 거의 사양입니다. 요즘 시스템 온 글래스, SOG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원인은 뭐 예를 들어 뭐 패턴 사이즈가 달라요. 지금 CPU 뭐 3나노 공정하네, 뭐 TSMC가 2나노 공정하는데 뭐 아직 뭐 삼성은 5나노 공정이고 뭐 3나노 공정 넘어가는데 뭐 TSMC 2나노로 바로 넘어가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지금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패턴 사이즈 제일 작아봐야 뭐 올레드, LTPS 뭐 써봐야 아모포스 실리콘은 랭스가 3 마이크로 수준이고요. LTPS 작아봐야 뭐 1 마이크로 어라운드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뭐 5나노미터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패턴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런 꿈을 꿨는데 뭐 현실은 뭐 이런 기술도 있었다. 오늘 뭐 지금 여전히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계속
역사와 뭐 과거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술도 있었다. 뭐 이제 기술 소개 차원에서 퓨처 디스플레이는 아니고요. 기술 소개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프린터블 디스플레이 이게 이제 또 하나의 핵심인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지금 디스플레이는 이제 반도체 공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챔버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나노 공정 다 수업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모든 공정, 증착 공정 뭐 이런 것들이 다 베큐um 챔버 안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일어나는 건데 이제 디스플레이 업계는 좀 고민이 있었어요.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싸게 만들려 그러고 크게 만들려 그러면 기판 사이즈가 커져야죠. 기판 사이즈 뭐 8세대, 10세대, 10세대가 막 아까 뭐 3m by 3.2m. 기판 사이즈가 그런 거예요. 기판 사이즈가 그럼 장비가 얼마나 커지겠어요, 장비가. 보통 지금도 디스플레이 장비 그 챔버 안에 사람이 들어가도 뭐 충분하거든요. 2m 넘는데 뭐 내가 누워도 커요. 뭐 그 정도의 어떤 큰 장비들을 쓰면서 지금 디스플레이들을 만들고 있다고요, 현재도. 그리고 경쟁사를 이기려면 기판 사이즈는 더 커져야 되고, 더 커져야 더 싸게 만드니까 뭐 이런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언제까지 커져야 되냐 도대체. 이게 뭐 10m 10m 갈 거냐. 커지면 커질수록 라인 꾸미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돈이 막 기하급수로 늘어나니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지. 이거에 또 한번 실패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게, 더 이상 이제 진공으로 가지 말고 상압 공정을 할 수 없겠느냐. 상압 공정 할 수 없겠냐. 상압, 일기압에서 할 수 없겠느냐. 그래서 이제 프린터블. 우리 종이 프린트 하듯이 이렇게 기판이 쫙 지나가면 어떤 펑셔널 뭐 용액 혹은 펑셔널 머티리얼만 원하는 지점에 이렇게 쫙 프린트를 해가지고 어떤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디스플레이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어떤 프린터블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 앞서 말씀드린 뭐 이북이나 뭐 폴더블 디스플레이 이런 특정 제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공정 혁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정 혁신. 기존의 베큐um 챔버 분위기에서의 어떤 기술을 상압 공정으로 가져오면 단가를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추가됐던 게 보시면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롤링이 되어 있잖아. 그쵸? 이게 뭔가요? 이게 유리기판이 롤링이 안 되겠죠. 그쵸? 이제 플라스틱 기판이죠. 플라스틱 기판은 이렇게 롤링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기판으로, 글래스 기판에서 플라스틱 기판으로 전환되는 기술의 전환 시점에 맞춰서 특히 이런 프린터블 프로세스를 적용함으로써 좀 공정의 혁신을 가져가 보자. 그래서 보통 이게 롤트롤입니다. 롤트롤 이렇게 감아서 써보자. 뭐 이게 하나의 혁신인데 요즘에 뭐 일부 공정들을 좀 쓰고 있긴 한데요. 아직도 뭐 베큐um 챔버입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미래 기술이고요. 쉽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쉽지 않은 게 일단은 뭐 방막, 진공에서 만든 방막이 아니라 기능성 잉크 재료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잉크 재료들이 이제 방막에서 만든 재료들보다 성능이 뒤떨어지는 거죠. 아무래도 베큐음을 쓰는 데는 또 베큐음을 쓰는 이유가 있었으니까 베큐음이 뭐 시바스 육승토루 뭐 삼승토루가 얼마다 어떤 의미이다 원모너레이션 포메이션 타임 뭐 이런 것들이 왜 얼마나 클린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는 제가 나노공정 수업할 때 다 얘기 드렸고요. 하여튼 그거 들으신 분들은 진공이 얼만큼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감이 있으실 테니까 그걸 다 버리고 이제 상압에서 한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하여튼 요것도 이제 미래 프로세스 혁신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요건 아마 그래도 여전히 스틸 연구개발이 계속 진행될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제 퓨처 디스플레이 비전 뭐래서 이건 이제 뭐 디스플레이 한 사람들 한 얘기예요. 벽을 다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뭐 커브도 이런 휘는 것도 만들고 뭐 온 세상에 하여튼 디스플레이 다 갖다 붙이겠다 뭐 이런 얘기죠. 뭐 이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뭐 디스플레이 많이 팔아먹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자, 그럼 이제 올레드 얘기를 한 10분 정도 하고 나서 이제 마칠 거야. 이건 이제 뭐냐면 올레드 기술은 이제 뒤에 다시 얘기를 할 거고요. 올레드 이제 프로덕트의 어떤 히스토리, 역사에 대해서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AMOLED는 이제 LCD 대비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AMOLED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꿈의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꿈의 디스플레이. 이제 꿈의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이유는 디스플레이 관점에서 여러 가지 스펙을 보면 단점이 없어요. 단점이. 화질도 좋고, 뷰잉 앵글 좋고, 리스폰스 타임 좋고, 뭐 다 좋다는 거죠. 그래서 얘만 잘 만들 수 있다면 디스플레이 관점에서는 전혀 결함이 없다. 그래서 AMOLED를 꿈의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제품이 왜 잘 안 나오고 LCD만큼 안 나오고 이제서야 나오느냐, 그랬던 이유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제 가격 이슈가 있었고, 가격이 비쌌고요. 가격이 비싼 거는 일단 뭐 투자가 안 된 것도 있고, 기술력이 부족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이제 그거보다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수명이 안 나왔습니다. 수명. 그래서 데모 샘플들은 엄청 나왔는데, 예를 들면 이게 뭐 한 달 있으면 죽는 거죠. 뭐 그런 걸로 어떻게 제품 하나 만듭니까? 그래서 이제 올레드의 수명을 늘리는 게 그동안의 한 지난 10년간의 수건 사업이었고, 이제 수명을 늘리면서 가격을 다운 시켜야 LCD랑 경쟁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연구 결과를 하는 와중에 LCD는 가격이 점점 더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캐치업 하면서 해야 되는 이제 어떤 미션이 있었죠. 그랬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AMOLED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아이리버 클립. 아이리버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한때 이제 MP3 플레이어, 예전에는 그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지 않고 MP3로 들었죠. MP3 플레이어의 이제 세계 1등을 하던 시절이 있던 아이리버에서 MP3 플레이어에다가 이제 AMOLED를 장착했습니다. 이게 2006년 12월에, 이때만 해도 이제 거의 뭐 사람들이 혁신적이라고 했죠. 왜냐면 올레드로 제품을 만들었어. 야, 이것만 갖고도 뭐 뉴스가 많이 됐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황당한 일이 벌어져. 소니에서 기술력을 자랑한다고 2007년 12월에 올레드 TV를 만들어서 팝니다. 11인치 TV면 이제 조그만 거죠. 이거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요거 이제 원래 이제 그때 이제 CF를 보면 주방에서 이제 설거지하면서 뭐 이렇게 주방 일을 하면서 볼 수 있는 용도다 뭐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당시 250만원에 나왔습니다. 250만원. 지금도 250만원이면 비싼데, 11인치가 이게 아이패드가 아니에요. 안에 CPU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화면만 있는 겁니다. 화면만 있는 건데 이제 250만원에 나와서 사람들이 그랬죠. 야, 기술은 뛰어나다. 진짜, 와, AMOLED TV를 만들었어. 막 이랬는데, 저걸 누가 사냐? 막 이랬죠. 누가 사냐? 그 다음에 이제 LG가 선두주자. 프랭클린 플래너의 이제 8년 12월에 휴대폰에 처음으로 AMOLED를 적용합니다. 근데 뭐 이게 사람들이 그 당시 뭐 OLED인지 잘 몰랐고요. LG 폰이 그렇게 잘 나갈 때가 아니어서 뭐 하여튼 역사니까. 그 다음에 이제 2009년에 삼성에서 햅틱 폰이 나옵니다. 햅틱 폰. 갤럭시 나오기 전이에요. 햅틱 폰이 나오면서 햅틱에 올레드를 처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이 이때부터 꾸준하게 이제 자기네 핸드폰에 올레드를 적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갤럭시 시리즈에는 다 올레드를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때 이제 CF가 뜨죠. 그 손담비가 부른 아몰레드라는 노래를 띄웁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LCD가 아닌 다른 디스플레이라는 거를 대중한테 알리고 싶은데, 이게 제가 이제 디스플레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구동 방식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이게 디스플레이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요 앞에 두 글자는 구동 방식이고, 여기 뒤에 이제 표시 부위 이름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AM으로 구동되는 OLED 방식의 디스플레이다. 이제 이런 이름인데,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걸 이제 저쪽에서 이제 이쪽 필드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읽냐면 AM, OLED입니다. 요 두 개가 나눠져야 돼요. 여기 구동 방식이고 이게 표시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AM, OLED 이렇게 읽어야 이제 정상적인데 이거를 이제 대중한테 어필을 하려다 보니까 AM, OLED 이러면 대중들이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아몰레드로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아몰레드라고 써있죠. 아몰레드로 이름을 바꿔버리고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손담비 당시 잘 나가던 손담비 가수에게 부르게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대중화를 시킵니다. 아 이게 뭔가 LCD 뭔진 모르지만 뭐 LCD랑 다른 거구나 해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햅틱 휴대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옛날에 애니콜이었죠. 여기서부터 이제 올레드 장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삼성은 꾸준하게 자사 핸드폰에 올레드, AM, OLED 디스플레이 적용하면서 지금 갤럭시 시리즈까지 오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되는 스토리죠. 그 다음에 이제 LG에서도 또 AM OLED 소니와 같이 AM OLED TV를 09년 12월에 15인치급 HD급 나중 퀄리티 좋아요. 나름 뭐 좋았어요. SPC TFT 이건 뭐 이제 LTPS TFT 일종입니다. 그래서 P6 PMOS 이게 뭐냐 픽셀에 6개 트랜지스터가 들어있고 P-타입 그 폴리실리콘 샘플링 트랜지스터로 만든 TFT를 구동하고 바텀 에미션이고 나중에 다 얘기할 거예요.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 얼마 돼서 했다. 이것도 한 200만원 넘게 나왔어요. 사람들이 안 샀죠. 하여튼 그래도 뭐 이건 뭐 팔릴 거라고 생각해서 판 건 아니었고요. 이제 LG의 기술력을 자랑하기 위한 그런 제품이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바야흐로 이제 갤럭시 시리즈가 나오게 됩니다. 삼성에서 휴대폰 갤럭시 시리즈가 나오고 갤럭시 지금 몇이죠? 10, 갤럭시 12까지 나왔죠, 그쵸? 근데 하여튼 갤럭시 시리즈가 나오면서 이제 AM OLED가 장착되기 시작합니다. 갤럭시 2. 이때가 이제 아이폰 4 시절인데 아이폰은 이제 LCD예요. 레티나 디스플레이 뭐 이런 식으로 뭐 레티나 각막이죠, 그쵸? 각막만큼 잘 보이는 디스플레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게 뭐냐면 하여튼 LCD 디스플레이예요. LCD 디스플레이고 이게 PPI라는 게 해상도인데 픽셀 퍼 인치 1인치당 픽셀이 몇 개 있느냐 요거 이제 233에서 346으로 이제 갤럭시 2에서는 좀 좋아졌고 아이폰 300대 요즘 뭐 다 500대 넘습니다. 500이 넘어가요. 1인치당 500대 다 넘어가는 거고 하여튼 요때부터 이제 갤럭시 시리즈는 올레드 아이폰은 이제 LCD 요렇게 해서 지난 한 7, 8년간 요 양대 산맥을 바뀝니다. 삼성은 OLED를 적용하고 애플은 LCD를 적용하는 이런 형태의 히스토리가 계속 진행되게 되죠. 그래서 OLED 발전 방향 뭐 이런 됐고요. OLED 시장 커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개발 현황 뭐 이렇게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만들고 뭐 19인치 프린팅 아까 말씀드렸죠. 프린팅을 하면 이제 상압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공정이 혁신적이다. 뭐 3D 3차원 OLED 뭐 이런 것도 해서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요즘에야 뭐 양산되고 있으니까 뭐 이런 거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런 이후에 결국은 삼성은 독자적으로 쭉 개발해가지고 휴대폰용 OLED를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은 이제 LCD 기반의 아이폰을 계속 내게 되고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프리미엄급의 OLED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럼 LG는 어떻게 갔느냐? LG는 이제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게 됐지만 2013년인가 12년인가 그때쯤에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거의 결단을 내려서 애플은 이제 어떤 식으로 가게 되냐면 AM OLED TV에 집중합니다. TV. 그러니까 소형 휴대폰용은 삼성에서 계속 아까 말씀드린 그 햅틱 시절부터 계속 쭉 가서 기술 우위를 점하게 되고요. LG는 이제 LCD를 소형 아이폰용 LCD를 계속 만들고 있다가 IPS용 계속 뭐 IPS 방식으로 계속 만들고 있다가 이제 소형에서 대형에서 자리를 조금 밀려나면서 LG는 이제 OLED를 이용한 AM OLED를 이용한 대형 TV에 집중하게 되고요. 그래서 5년 전 2015년 전세계 최초로 AM OLED TV를 양산합니다. 현재까지
2020년 현재까지 대형 TV용 AMOLED 패널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유일하고요. 유일하고 뭐 소니에서만 나오는 올레드 TV다 뭐다 뭐 파이오니에서 나오는 올레드 TV 다 패널은 다 LG 겁니다. 패널은 다 LG 거고 그거 이제 받아다가 자기네 껍데기 씌우고 뭐 받고 해서 이제 자기네 상표 소니 붙여서 나오는 TV들이고요. 모든 패널은 아직도 OLED용 패널, TV용 패널은 이제 LG만이 양산할 수 있고 지금 삼성이 지금 이제 올해 말 양산 타겟으로 지금 이제 공장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공장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 말 내년 초에 지금 뭐 시제품을 올레드 TV 시제품을 나온다고 하는데 뭐 저도 뭐 업계에 계속 있으니까 뭐 그분들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하고 소주도 한잔 먹고 뭐 대충 상황 대충 아는데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왜 도대체 삼성은 올레드 TV를 못 만들고 있고 LG만 만들고 있고 왜 LG는 소형 올레드는 또 못 만들고 삼성 갤럭시는 열심히 잘 나가고 있는데 왜 그러고 있느냐? 자, 이게 둘의 기술이 좀 다릅니다. 둘의 기술이 좀 달라서 그 기술 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올레드 기술 얘기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그 디스플레이의 전반적인 역사에 대해서 좀 간략은 아닌가? 하여튼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흘러왔으며 LCD가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올레드는 현재 어떤 포지션에 있으며 뭐 이런 얘기들을 주저리 뭐 좀 드렸고 원래 뭐 이런 얘기 하기 시작하면 뭐 10시간도 하고 20시간도 하겠지만 하여튼 뭐 요 정도 얘기를 드리고요.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실제 구동 방식, AMLCD 구동과 기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